이제 그러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내용이 비만과 당뇨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원인과 해결책이 뭘지. 그쵸. 해결책을 네. 줘야지, 그쵸? 솔루션 네, 없이 그쵸.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그쵸. 비만, 당뇨의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잖아요. 네.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아니에요. 예, 의사들 사이에서는 아니에요. 네. 예, 인슐린 저항성을 원인으로 보지 않고 알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당뇨 유전적인 질환이고, 뭐, 계속 프로그레시브 되는 만성 질환, 점점점 안 좋아지는 만성 질환이 정의예요. 예, 그게 현대의학이 가장 가지고 있는 당뇨에 대한 큰 오해인데, 그리고 당뇨는 치료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는 거다. 치료 목적은 관리다. 혈당 관리가 치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는 의사 선생님들은 당뇨는 불치병으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웠고, 물어보면 10중 8구 다 불치병이지,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능의학적으로나 저는, 이건, 거기에 너무 큰 오해가 있는 거고, 당뇨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이고,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당뇨를 갖다가 혈당을 갖다 정확하게 낮추는 게 아니면 유지를 시키는 거를 치료로 잡고 있는데 더 타이트하게 하면은 환자의 생존율이 더 좋아질까? 이거를 연구한 스타디들이 몇 개가 있어요. 어코드 스타디라고 그래도 유명한 스타디들이 있는데 보면 더 타이트하게 가져갔더니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하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연구들인데 근데 우리가 관리를 하는 목적은 하나잖아요. 합병증이 무서워서 그거를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당뇨,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100% 망가져. 혈당이 망가지다 보니까 특히 당은 덩어리가 커가지고 우리 모세혈관을 지나갈 때 모세혈관은 적혈구가 하나 지나가는 정도로 좁은 통로인데 당은 두꺼우니까 거기 끼니까 모세혈관 주로 잘 끼는 데가 눈에 끼면 실명. 그렇죠. 그리고 중력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다리로 다 내려가면은 다리 잘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웅진코웨이 정수기처럼 신장에서 이렇게 걸러지는 필터인데 거기에 다 덕지덕지 끼니까 나중에 신장 투석하고 이식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오는 건데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그리고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도 마찬가지고 그게 무서워서 혈당을 관리를 해야 된다 약물로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이니까 이거만 되돌려주면 당뇨를 고칠 수가 있는 건데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는 하는 역할이 딱 하나잖아요. 혈관에서 포도당을 그냥 치워주는 거잖아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세포한테는 에너지지만 에너지원으로 세포는 산소와 포도당을 받아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지만 혈관의 입장에서는 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들이 혈관을 망가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간에서 먼저 처리를 하는 거고 술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인슐린은 그거를 무조건 치워주는데 일단은 세포나 뭐 이런 것들 한 80%는 우리가 먹으면은 근육이나 뭐 이런 데서 장기에서 세포들이 가져와서 에너지를 쓰지만 나머지는 간에다가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왜 항상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지나가정 속에 지금처럼 냉장고 열어서 뭐 먹고 배달의 민족 앱 켜가지고 뭐 시켜 먹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 언제 굶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저장을 해놓는. 근데 저기다 저장을 아무데나 해놓지 말고 또 금방 굶을 거니까 금방 뺏을 수 있게 빨리 쓸 수 있는. 예쁘게 포장을 잘 해서 그 간에다가 간이 창고에다가 잠깐 넣어놨다가 24시간 이내에 뺏을 수 있게 이렇게 저장을 해놓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지방간 되는 거고 인슐린도 그 배달을 막 해야 되는 입장에서 포도당이 많이 들어오니까 하루에 포도당이 5번 들어오면 인슐린은 5번 분비가 나와서 일해야 되는 거고 하루에 한 번 들어오면 음식을 한 번 먹으면 인슐린은 한 번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환자들한테 간헐적 단식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단식 공복 기간 음식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인슐린이 자꾸 나오면 인슐린은 하루에 10번 나오면 5번 나오는 거랑 2번 나오는 거랑 1번 나오는 게 달라. 그래서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인슐린은 저항성되고 세포가 인슐린을 자꾸 맞닥뜨리면 인슐린이 자꾸 포도당 들고 오면 세포가 싫어한다고. 그래서 저항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포도당이 물건이고 세포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고 인슐린이
택배기사라고 치면 택배기사도 내가 목이 빠지게 기다려. 옛날 우리 조상님들처럼 아무 때나 음식을 못 먹어서 며칠을 굶다 한 끼 먹을 때 택배기사가 와도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거지. 자꾸 띵동띵동 몇 분만 2시간마다 띵동띵 택배기사가 오는데 여기 지금 포도당 이렇게 쌓여 있는데 똑같은 거를 자꾸 갖고 오면 그러면 집에 없는 척 할 거 아니에요. 문 앞에 두세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포도당은 혈관에 많이 있으면 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처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세포에도 자꾸 들어오면 이걸 에너지로 알맞은 산소와 적당하게 해서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태울 때, 물론 태울 때도 독이 나오지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쌓여있으면 세포한테도 독이 되니까 결국은 죽으니까 이거를 지방에다가 다 분해하고 청소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네. 그러니까 지방은 사실 독덩어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살찐 사람 몸에 독소가 많은 거거든요. 다른 엔도톡신들이나 뭐 중금속이나 이런 것도 다 가둬두면 동시에 거기에 포도당도 껴있는 거라고요. 네. 간단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연료로, 포도당은 연료인데 연료가 들어오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우리 몸이 거대한 연료를 때우는 발전소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연료가 들어갔을 때 연소하거나 연료가 들어갔을 때 저장하거나 이거잖아요. 근데 연료를 연소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운동도 안 하잖아요, 요즘. 그쵸. 사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예? 밥 가는 것도 아니니까 이 연소를 하는 양은 더 줄어들었어요. 옛날보다. 차 때문에 너무 걸어가지도 않고 차 편하게 다니고 연소량은 줄어들었어. 근데 공급량은 너무 엄청 많아지니까 많아졌죠. 저장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인슐린 저항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거꾸로 하려 그러면 당연히 그만 좀 먹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문화권에서, 모든 종교에서 단식이 있었어요. 기독교에서도 네, 금식 그렇죠, 기도를 그렇죠. 하고, 네, 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인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음식을 굶었을 때 염증이 낮아지죠. 그래서 몸에 치유 효과가 나고, 그 왜 우리가 오토파지니 뭐니 줄기세포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공복 시간을 길게 갖는다는 거는 치유의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간도 청소가 되고, 네. 간 해독도 되고, 우리 몸에 있는 독소도 해독이 되고. 그러니까 제일 빠른 방법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는 거는 단식이죠. 근데 단식을 누구나 다 길게 할 수 시간대마다 단식의 효과가 되게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한 보통 12시간 정도 단식을 하면은 벌써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12시간 단식은 사실 누구나 하죠. 한 끼 굶는 네, 밤에. 한 끼 안 아니, 굶어도 안 돼. 굶은 네, 거죠. 그러네,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점심 먹고, 밤에 네. 저녁 먹고 그럼 8시간 아침 먹으면 자고 되죠. 아침 네. 좀 늦게 먹으면 12시간 되잖아요. 네. 그건 누구나 하는데 그때만 해도 성장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장 호르몬이 항노화도 해주고 애들한테나 성장이지 성인한테서는 성장이 아니라 그냥 항노화하고 치유하고 뭐 이런 호르몬이.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 몸이 기운이 없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12시간만 해도 되는데 그 12시간조차 허락을 하지 않고 먹어대면 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성장 호르몬이 없는 걸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15시간 정도 단식을 하면 지방 분해되기 시작하고 그거 넘어가면은 자가포식 일어나고 네. 이러잖아요. 예. 그 단계를 나한테 내가 목적에 따라서 내가 장누수증후군이 있다. 장을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장 내에 있는 세포들을 재건이 돼야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네. 장누증후군은. 글루텐 같은 거 자꾸 먹어주면은 또 염증 생기고 또 염증 생기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고, 그런 걸 끊었을 때 다시 치료가 되려면은 무슨 약을 통해서 뭘 통해서 싹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이 안 좋은 세포들이 다 죽어 없어지고 새 세포로 되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맞아요. 없는데 그 새로운 세포들을 재생하는 걸 24시간 단식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을 치료하고 싶은 사람은 단식도 전략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은 24시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또 되겠지만 오래 걸리는데 그쵸. 빨리 가려 그러면. 그리고 훨씬 36시간인가? 48시간인가? 줄기세포, 장에 있는 줄기세포도 네네네. 길게 갈수록 네. 나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줄기세포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방 분해되고, 다 좋은데 이게 24시간 단식하면 가바 나오거든요. 네네. 뇌에서 가바 나오고 이러면은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종교인들이 하는 열반에 들어가는 금식의 효과, 더 집중력이 생기고 마음이 맞아요. 클린해지고 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그 효과들이 24시간 이상부터 나오는 건데, 이게
이 시간대에는 성장 호르몬이 나왔다가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는, 다 쌓여가, 효과들이 그렇죠. 쌓여가는 거거든요. 병렬로 네, 이렇게. 그렇게 듣다 보면은 그러면은 난 처음부터 72시간 하고 싶지. 최고인데 그때 모든 게 올 세트로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쓰러질 거 아니야. 못하죠. 저. 못하니까 처음부터는 마라톤도 못 뛰는 아니 1500m도 못 뛰는 사람이 마라톤 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12시간부터 조금씩 늘려가면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데 16대 8이래. 당뇨 있는 사람이 16대 8 하다가 몸에 열 나고 뭐하고 그 저혈당 쇼크가 오고 이런 게 올 수 있는데 천천히 늘려가면 가능한 거거든요. 병원에서는 무슨 소리냐, 나 병원에서 의사가 조금씩 소식을 하면서 자주 먹으라. 5시간, 5번, 6번씩 나눠 네. 먹으라고 했는데, 간헐적 단식은 너무 다른 식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린다. 아니면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거 안 헷갈려요. 병원에서는 그 환자분을 고치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니까요. 병원의 목적은 관리, 혈당을 관리해서 나중에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최대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나오게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그런 목적 상황에서 이 약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혈당 쇼크가 오면 안 되니까 안전을 위해서 처방한 거지, 병을 고칠 마음은 애시당초 없는 식단인 거예요. 그 식단.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일단 내가 당뇨약을 먹기 시작하면 처음에 메포민 먹다가 네. 약이 100% 안 됐습니다. 우리 몸이 또 인슐린 저항성 또 생겨. 그래서 글리브라이드 같은 약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인슐린, 그 다음에 더 많은 인슐린, 이 과정으로 가는데, 이 과정을 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몸이 나았던 적이 없어요. 계속 치료의 목적은 뭐라고요? 늦추는 거. 네, 그렇죠. 늦추는 거. 얼마나, 어떤 사람은 많이 늦췄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협조를 안 해줘서 아무렇게나 막 먹고 술 마시고 스트레스 받아. 협조를 안 해줘서 빨리 왔고, 이 차이지, 늦추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뭐 하고 하면 집에서 혈당 잴 수 있잖아요. 네. 요즘은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기계인데, 당뇨 환자들 이렇게 바늘 찍어가지고 혈당 검사하는 거. 근데 혈당을 봐가면서 하면 되죠. 그리고 이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저탄고지를 하거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2, 3일, 3, 4일이면 당은 정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 기준에서는 당이 정상이 되면은 당뇨 환자죠. 당뇨 환자지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약으로 관리를 하나, 이걸로 관리를 하나, 똑같은 관리만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젊었을 때는 좀 부실하고 아무렇게나 먹어도 혈당이 관리가 잘 됐는데, 그게 정상인데,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상태, 그 상태까지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혈당만 관리하는 건 너무 쉽게 관리가 되고, 조금만 흐트러지면 또 다시 되니까 망연자실 할 일이 아니라 다시 몸을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 식단, 모든 식단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거 완전 잘못된, 저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식단을 권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라이프 스타일로 나한테 맞게 평생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간헐적 단식 하루에 2번 먹는 게 뭐 어려워요. 하루에 2번 먹으면 16시간이고, 네.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루에 아침을 잘 걸러요. 그래서 점심 저녁을 해서 먹는 경우가 있고, 필 받으면 24시간 단식을 하는 거예요. 그 24시간 단식을 한다고 해서 어느 하루, 예를 목요일이라고 치면 목요일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는 경우는 없거든요. 왜냐면 어제 저녁에 먹고 네. 오늘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거르고 다시 저녁을 먹으면 24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쵸, 네. 24시간 단식을 한다고 해도 하루에 한 끼는 먹게 돼요. 그쵸. 그 이상을 해야, 그리고 그 이상을 하는 날도 있습니다, 가끔씩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 몸의 염증 상태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욕심이죠. 그리고 바쁠 때도 식사 시간을 억지로 챙겨 먹을 게 아니라, 오늘 점심을 거르게 됐는데, 됐다. 그래, 집중해서 일하고, 맞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좋은 이따 것 저녁 같아요. 그쵸. 그럼 맞아요. 오히려 더 집중력 생기고, 일의 효율이 더 올라가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맨날, 짜장면 먹지, 짬뽕 먹지, 못 고르면서 뭘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 안 고픈데도 먹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핵심은 배 안 고프면 먹지 그냥 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게 제일 핵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런 것도 오해도 있어요. 안 먹으면 위장병 생긴데, 속쓰리다. 속설인데, 뭐한데. 이미 위장병이 있는 사람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식사를 불규칙하게 먹는다 해서 위장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낭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규칙적인 식사. 옛날에 음식을 워낙 못 먹었을 때, 위산도 약했을 때, 이럴 때 불규칙하게 먹고 막 그래서 그것들이 원인이 되고 군인들을 2차 대전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네. 키울 때 그런 데서 이제 군인들한테 식사를 딱딱 아침, 점심, 저녁을 주고 훈련량 많은 18살에서 20대 초반에 대사 높은 걔네들한테 맞는 맞아요, 식단인 맞아요. 거지 40대 50대 돼가지고 대사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하루에 3끼는 과할 수 있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음식을 적게 먹는 거 간헐적 단식을 한다 그래서 이게 기아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오해를 많이 하세요. 이거 한번 명확하게. 그래서 기아 상태와 단식은 너무 다른 거예요. 옛날처럼. 근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스스로 기아 상태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 아까 미네랄 많이 먹으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음식을 적게 먹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소식을 하고 되게 음식을 조금 먹어가지고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의 증상이 전혀 안 보여. 삐쩍 마르기만 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말랐는데, 이런 분들이 2가지가 많은데, 말랐는데 고혈압. 다른 당뇨 없이 비만도 없이 혼자 고혈압만 딸랑. 아니면은 말란 상태에서 말랐는데 돌 많이 생기는 경우 있어요. 요로결석 같은 거. 네. 예. 그 2가지 다 원인이 영양 결핍이거든요. 요로결석 같은 경우는 미네랄 결핍이고 네.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뭐 비타민 C나 콜라겐이 합성이 안 돼가지고 네. 이제 이런 건데 제가 IT 같은데 이제 봉사를 가면은 네,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말랐잖아요. 네. 근데 음식이 다양하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채소도 잘 못 먹고 고기도 잘 못 먹고 순 맨 쌀만 먹어요. 그래도 살 안 찔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그쵸. 그렇게 먹고도 탄수화물 먹으면 살찐다며. 아니 오렌지 주스 먹고 액상과당 많이 먹어서 살찌는 거지. 그냥 곡물만 그렇게 먹으면은 먹어도 살 잘 안 찐다고. 그렇게 그분들이 먹는데 영양소 결핍이 너무 많으니까 이분들이 살찌지도 않고 당뇨도 없지만 고혈압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랐는데 고혈압인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이런 분들 보면은 그분은 영양소 결핍인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 그 한 끼를 먹는 동안에 음식을 되게 부실하게 먹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영양소 결핍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더군다나 요즘 음식이 그렇잖아. 소에 충분한 오메가3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채소를 먹는데 과일을 먹는데 거기에 충분한 영양소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영양소를 이제 요즘은 보충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인 거죠. 보충제나 이런 거는 무조건 나쁘다. 이거 제약회사에서 만든 뭐 똑같다. 뭐 이렇게 하고 뭐 배척하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 뭐 관념적으로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자연식이 좋지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냥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 리스크를 올릴 필요는 없겠다. 안 먹는 것보다야. 보충제도 뭐 천차만별인데 정말 안 먹어야 될 보충제도 있고 먹으면 손해나는 보충제도 있고 또 잘 만든 것도 있는데 그냥 영양소일 뿐이거든요. 영양소를 내가 약간의 게으름, 현대 사회에 우리한테 주어진 음식들, 먹거리에 대한 아쉬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이건 뭐 자유죠. 적응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먹을 거 얘기하고 간헐적 단식 얘기하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냐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지 그 사람이 간헐적 단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좋은 먹거리를 찾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그걸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 못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뭐 암이다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수술도 무리한 수술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수술을 암으로 뭐 이렇게 장기를 떼어낸다는 게 간단한 수술이 아니에요. 쌍꺼풀 수술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삶의 질이 처참해지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때 찝찝하니까 그거를 수술을 덜컥덜컥 잘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단식 좀 하라니까 그걸 못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이 도와드릴 길이 없는 거죠. 진짜 비슷한 댓글을 진짜 하루에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계속 달리니까. 틴키토 하면은 네. 진짜 옛날에 한번 그 간헐적 단식 하라고 했던 쇼츠가 있는데 조회수 300만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악플이 3,000개가 달렸습니다. 간헐적 단식도 네. 아침 굶으라고 했다가 이제 그 아침부터 현장 일 하시는 분들이 다 몰려와서 댓글 달아가지고 한번 진짜 그 안타까운데 이제 그 수면 시간이 새벽 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야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이 시프트로 간호사나 이런 분들 사실 그
엄청 악영향을 끼치죠. 그분들 건강에 그 수면 패턴이.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 나이시프트 하는 분들 백혈병 진짜 많고, 그냥 통계적으로 사람이 건강할 수 없더라라고 나온 거지. 그거를 근데 이거 괜찮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준다고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정보는 정보대로 드렸는데 정보만 드리고 욕먹는 경우가 있죠. 원래 이 메신저를 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미울 수는 있지만 그냥 정보를 드리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이래요. 자기 건강이 되게 중요하고 건강하세요 라고 덕담을 늘 하지만, 현대인들은 사실 건강이랑 돈을 맞바꿀 준비가 항상 돼 있고요. 차마 그걸 다시 뒤돌아서 바꿀 수는 없는 경우가 많아. 직장에서 내가 상사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암에 걸릴 것 같으면 직장을 그만두는 게 맞는데, 그걸 그만두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돈으로 병원에 가죠. 네, 스트레스만 유지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을 의료인이라서 미국에서 우선적으로 강제 백신을 네네. 접종을 당했는데, 나는 이거 못 믿겠어서 너무 실험적이고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리고 내 철학이랑 잘 맞지 않아가지고 네. 거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맞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직장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비율이 의료인들 중에, 의사나 간호사들 중에.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싫어도 이제 맞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어떻게 그래도 직장을 그만둬요? 절대적으로 못 그만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병나고 죽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다는 거죠. 네. 위로는 못 드려서 죄송한 일이지만, 근데 정확한 정보는 잠을 설치고 잠을 방해를 주는 이런 것들. 하버드 대학에서 레지던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일주일에는 80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 그 이상을 24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근무하는. 근데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시프트를 하다 보면. 그렇죠. 예, 근데 그 한 달 동안에 24시간 연속으로 하는 시프트가 5번 이상이 되면 의료사고를 낼 확률이 700% 이상 증가. 그러니까 인지나 판단력이 약간 머리가 멍해진다는 거예요. 잠이 그렇게 수면이 자꾸 디스터브가 되고, 네.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고 흐름이 끊기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그 인지나 판단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중에 300%는 정말 심각한 대형 문제를 대형 사고, 의료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렇다는 거예요. 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졸음운전 같은 건데 사실. 그거랑 같은 거 하는 아닌가요? 건데 네. 너무 중요해요. 네, 졸음운전, 쉽게 간단하게 졸음운전. 그러니까 그게 졸음운전이 아니더라도 내 몸에서 졸음 운행을 할 거예요. 내 몸들이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고 바이오리듬이 다 깨진 상태에서. 그러면 건강에 문제, 호르몬의 교란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살도 찔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조금 저희 구독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을 이제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간헐적 단식과 저탄수 식단의 부작용. 그러니까 뭐 하고 나서 탈모 왔다, 뭐 5월경 왔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가 알겠어. 근데 이거를 회복하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뭐 저도 비슷한 답변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 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 뭐 간헐적 단식, 인슐린 저항성 이런 거는 이미 나이가 좀 있고 질병 상태가 된 분들한테나 필요하지 건강한 분들한테는 괜찮지 안 해도 되지 않냐? 라는 의견도 있어요. 거기에 세 번째 있고 좀 많긴 한데 하나씩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억을 못하니까. 네. 그러면은 일단 간헐적 단식과 저탄수의 부작용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간헐적 단식이 됐든 저탄고지가 됐든 이거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려고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려고 한다는 뜻은 단순당 탄수화물이 너무 과도하게 공급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바꿔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말 그대로 인슐린 안 나오게끔 그만 먹는 거고, 근데 거기에 다른 영양소적으로 허기를 채워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고지방 시기를 더하는 게 저탄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고지방 자체가 갖고 있는 치료의 효과, 치유의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저탄고지를 하기도 하는 건데, 둘 다 목적은 똑같거든요. 단순당 너무 많이 먹었어. 인슐린 저항성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 인슐린 저항성이 만병의 근원이니까. 갑상선 저하도 그렇고, 여성분들 뭐 자궁에 혹이 생겼어, 난소에 혹이 있어, 유방에 혹이 있어. 인슐린 저항성이 허다합니다. 원인인 경우가. 에스트로겐을 인슐린이 교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들이
만병의 근원이 되니까 인슐린 저항성 현대인들이 근데 인슐린이 너무나도 높아 다 높은 상태니까 그거를 바꿔보려고 하는 건데 그 인슐린 저항성을 우리가 그냥 낮춰보려고 이제 음식을 안 먹기 시작하고 아니면 저탄고지 식단을 시작해서 보니까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부작용이 나는 거는 나오는 증상들은 거의 다가 그냥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을 때 나오는 증상이랑 똑같거든요. 그냥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해서 운동 많이 하고 음식을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줄여서 할 때에도 똑같은. 그러니까 뭐 탈모가 왔다, 뭐 여성분들 가슴이 빠졌다.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했을 때 나오는 증상이고 왜 그냥 그렇게 하냐는 거지. 저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천천히 빠져도 되는데 이게 너무 조금 효과가 나는 것 같고 체중계 바늘이 내려가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이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되게 극단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수록 심한 경우가 있고 또 지방이 이제 몸에 있는 저장되어 있던 지방이 분해되고 연소가 시작이 되어야 다이어트에 효과가 나고 그쵸. 체중 감량이 네. 되는 건데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계속 공급을 해주면 그걸로 연료를 태울 것이고 네. 그게 공급이 끊겼을 때 지방을 태우기 시작할 건데 안에 내 몸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들이 분해되기 시작할 때 아까 지방은 독소들을 담아두고 있다 그랬잖아요. 중금속뿐만이 아니라 엔도톡신, 호르몬 네. 톡신들 그리고 이런 것들 몸에 포도당 자체도 거기서 그것들을 다 분해된 것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가 되고 나온 것들이 또 내 몸 밖으로 완전 배출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간의 기능에 문적인 문제가 있다던가 완전 배출이 되지 않았을 때 몸속에서 돌아다니면서 피부나 뭐 이런 데서 발진이 네. 나고 뭐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네.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양소 결핍이 됐을 때 해독도 못하기 때문에 메칠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네네네. 세포 내에서 해독을 일으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비타민 B군이죠. 네. B군이 다 있어야 되고 거기 마그네슘도 있어야 되고 그 메칠레이션도 못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지방을 충분히 먹어주지 못해서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서 담즙을 만들어내가지고 네. 완전 또 몸 밖으로 배출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장애가 생기면 이 독소들이 와르르 쏟아져나가지고 온몸이 똥물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영양소 공급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영양소 공급 없이 그러면은 마치 그냥 칼로리를 제한해가지고 극심한 다이어트를 한 거랑 똑같은 효과로 내가 도넛 먹으면서도 비건 채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근데 저탄고지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영양소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난 오뎅 먹고 소세지 먹고도 저탄고지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삼겹살 먹는다고 했는데 삼겹살에 부추에 뭐 이렇게 먹었는데 영양적으로 결핍이잖아요 이미. 네, 따로 채소를 네. 녹즙을 갈아 먹지 않은 이상 이런 분들한테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영양소 결핍이 그리고 허기짐도 더 일으키기 때문에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한다면 그 먹는 기간 동안에 공복 기간이 아닌 먹는 기간 동안에 모자라지 않게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비타민 B군 그리고 미네랄들 그러면 허기진 것도 해결될 수 있고 우리가 키토, 뭐 레시니, 뭐 키토, 플루니 하는 그런 부작용들도 훨씬 덜해질 수도 있고 그 성격적으로 예민해지고 짜증나는 것도 덜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잘 고려해 보시고 내가 그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다이어트하는 당사자가 이 영양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되게 중요하죠. 네, 그거와 이제 자기 몸에 대한 이해를 두 개 네. 같이 봐서 해야 자기 되는데 몸에 대한 이해. 나 아직 마라톤 뛸 실력이 아닌데 맞아요, 과도하게 맞아요. 하고 네. 체중 내려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 몸이 정상이 되면 체중은 정상이 될 거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대인들은 빠른 효과. 네. 키토, 뭐 저탄수 이런 것도 다 살 빠진대 해서 시작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까지 공부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있고, 그렇죠. 니즈가 다르니까. 약간 좀 이어지는 질문이긴 한데 그러면 뭐 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회복되려면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기간이 얼마나요? 보통 10년이 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5살 때 피 검사를 했어요. 당뇨 검사를 병원에서 했는데 혈당이 정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인슐린이 한 3 정도만 있어도 인슐린 무리 없이 나왔어. 근데 나중에 나이가 35살이 돼가지고 또 검사를 했는데 혈당이 조금 올라갔지만 그래도 아직 정상인데 인슐린은 3이 아니라 6이 아니라 9 정도 많이 나와가지고 억누르고 이 사람은 똑같이 우리 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체온이랑 똑같아요. 아니면 혈압이랑 똑같아요. 사람은 정상 혈압 안에 높아도 죽고 낮아도 죽잖아요. 체온도 높아도 죽고 낮아도 죽고 맞아요. 저체온증으로 죽고 사람 pH 밸런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도 정상 혈당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루 중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혈당 안에 있어야지 혈관도 건강하고 에너지도 공급을 받고 너무 떨어져도 저혈당으로 죽는 거고 올라가면 당뇨가 돼서 죽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인슐린이 나오는 건데 그 인슐린이 나오는 정도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조금만 젊었을 때는 별로 나오지 않았어도 네.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게 몸이 고장나기 시작, 인슐린 저항성이죠. 그게. 그쵸.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되면서 점점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그래도 못 이겨내고 당이 올라가 버린 게 당뇨가 돼버린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뇨 진단을 받았다. 6개월 전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 멀쩡했는데 요번에 당뇨 진단 받았어. 그러면 당뇨가 6개월 만에 생긴 게 아니라 15년 동안 생겨서 그래서 당뇨 혈당 검사만 하면 이 사람이 병이 얼만큼 진행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슐린의 저항성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이 당을 억누르고 있었던 걸 못 보는 거예요. 네. 하지만 몸에서는 그 인슐린의 문제들이 이미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 당뇨 환자는 아니지만 여성분들이 갑상선 저하됐어, 자궁에 혹 생겼어, 네. 이런 문제들. 물론 이제 거기에 콜티졸 호르몬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인슐린 같이 끌어올리면서 둘이 이제 상승작용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을 다시 되돌리려고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혈당을 낮추는 거는 음식을 간헐적 단식이든 저탄고지든 하이 프룩토스 콘시로 액상과당만 끊어가지고 내가 그거만 좀만 관리하면 2, 3일이면 당이 정상이 나와요. 하지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는 당신은 당뇨 환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 안 할 수 하죠. 없죠. 네. 바로 또 올라갈 거니까 음식을 좀만 소홀히 하면. 근데 아까 20대 때 아무렇게나 먹어도 괜찮은 지경으로 가려 그러면 그 인슐린 저항성이 다시 내려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당 자체도 당화혈색소는 바로 안 내려가잖아요. 네. 혈당은 바로 2, 3일 만에 내려가지만 당화혈색소는 말 그대로 그 당화된 적혈구들, 혈색소들이 다 얘들이 죽어 없어지고 새로 나온 애들이 싹 갈릴 때까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다시 우리 몸이 회복하는 데는 보통 1년, 2년 이 정도 걸리죠.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뭐가 급해? 급할 게 없잖아요. 내가 이 식단을 해봤는데 컨디션도 좋고 내가 기운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12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다가 조금씩 늘려가가지고 지금은 가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루 정도는 24시간 단식도 하고 16시간 단식은 어렵지 않게 하던데 컨디션도 좋고 좋아. 그럼 어차피 라이프타임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인슐린 저항성이 얼마나 걸리는 게 왜 중요해요? 그 질문 속에는 빨리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면 끝나면은 이 식단을 버리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평생 할 건데 필요하면 불필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참고 빨리 다시 쾌락을 쏟고 싶은 기분이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은 나는 쾌락이 더 크던데 참았다 먹을 때 그 쾌락. 그걸 좀 아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음식을 저도 단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단 거 좋아하고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니까 떡볶이가 얼마나 귀해요. 저 가가지고 그쵸. 요즘은 미국에 없는 게 없지만 제가 네. 크는 동안에는 미국에서 떡볶이를 먹을 수가 없었어. 어디 식당 같은 데서 떡볶이를 시켜 먹어야 되는데 비싸게. 그럼 거기에 막 우리가 포장마차에 원래 떡볶이는 오뎅이랑 떡이랑 파 한두 개 있으면 끝이어야 되는데 네. 막 양파 많이 들어가고 당근까지 들어간 그 전골 같은 맛없는 고급 떡볶이 그거만 먹다 보니까 떡볶이 한국 나오면은 떡볶이가 소울푸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식단이나 이런 것도 저 어릴 때 저도 이제 건강이 안 좋았어요. 비염도 많고 알러지 되게 심하고 막 네. 이랬는데 그거 다 고쳐졌는데 지금은 음식 같은 게 옛날에는 못 느꼈는데 달달고 느끼는 거야 너무 많이. 이게 너무 단 음식이 이제 싫은 거야. 불고기 전골이 너무 달면 싫고 떡볶이도 너무 달면 싫고 이렇게 약간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은 바뀝니다. 저도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내가 식단을 했는데 고행을 하듯이 참으면서 참으면서 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게 이거 무슨 권투 선수가 시합 나가려고 체중 감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고 천천히 느긋하게 하다 보면 다 바뀌어요. 네, 그러면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바뀌었다? 그러면 내가 너무 참을 듯이 막 바늘로 찔러가면서 억지로 먹고 싶은 걸 참고
그런 게 뭐 두세 달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치. 단기 정도야 뭐. 근데 정말 처음부터 저탄고지가 됐든 간헐적 단식이 됐든 현미 채식이 됐든 두세 달만 하고 말아야지. 그러면 시작도 하지 마시라고. 시작도. 라이프 스타일로 이게 나한테 맞나 테스트는 해보되 이게 나한테 맞으면은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하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트레이너 출신이에요 원래. 어쩐지 몸이.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아버님 계기로 이제 저탄수 관련을 알게 됐고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거 관련 업을 하고 싶어서 약간 경험을 쌓기 위해 트레이너를 했고 한 2년 정도 일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제 네트워크에는 이제 피트니스 쪽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많으시구나. 네, 근데 아무래도 그쪽은 이제 목적 자체가 근육이나 뭐 바디 그쵸, 프로덕트, 성장? 그쵸. 네, 그런 거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많죠. 네. 하지만 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쵸, 저는 네, 제일 상대로 하는 사람들은 40, 50대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몸에 근육이 우리가 이제 붙일 나이가 아니거든요. 유지하면 다행인 나이고. 근데 저는 근력 운동을 엄청 중요시 여기죠. 예. 근데 그 말씀하신 바디 빌딩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바디 빌딩이거든요. 대회에 나가가지고 아름다운 몸을 하고 바디 프로필이라도 찍어야지. 네. 그러면은 사실 그 바디 빌더들 아시겠지만 그 날짜 정해진 날짜 기한을 통해서 그동안의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항상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거를 이룩할 수 있는 과학적인 토대가 지금 많이 마련돼 있고, 근데 트레이너분들이 이제 거기에 포커스가 돼 있다 보니까 회원들을 다 똑같이 20대에 온 남자나 40대 살 빼러 온 아주머니나 전부 다 똑같이 닭가슴살 뭐 식단이 똑같아. 그러면은 사실 좀 게으른 트레이너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다르거든요. 왜 이 20대 애들 운동시키듯이 이 아주머니, 40대 아주머니 평생 운동도 안 한 사람을 그렇게 운동시키면 살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코르티졸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고 교감신경이 흥분된 상태로 40분을 트레이닝을 한 상태로 집에 간 다음에 릴렉스 했을 때 대사는 올라가 있대 부교감신경은 이제 활성화돼 가지고 다시 이제 쭉 이렇게 몸이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교감신경 항진이 맞아요.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과해서. 그런 사람들은 교감신경 항진돼 있으면 콜티졸 나오잖아요. 콜티졸 호르몬이 나와 있으면 인슐린 장성 나오죠. 그리고 살찌죠. 그러니까 이건 살도 안 빠지고 뭐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상태에 맞춰서 해주는 것도 약간 필요하다고 봐요. 몸을 만드는 이 목적보다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게 여기 보면은 한국 웰니스 코치 협회라고 네. 이제 피트니스 쪽이랑 그 피트니스 패러다임에서 약간 벗어나서 웰니스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전문가들 교육하는 기관을 만들자 해서 너무 좋네요.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쪽에서 이제 너무 충돌하는 게 많다 보니까 바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 영상 중에 40대에 이렇게 운동하면 큰일 납니다. 보셨어요? 못 본 것 같아요. 그거 제가 나중에 링크 한번 꼭 보세요. 알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간헐적 단식이랑 저탄수 식단 없이 개선이 가능한가요? 인슐린 저항성을요? 네. 소식하면 되죠. 소식으로? 소식하면 되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뭐 하루 3끼 먹으면서 가공식품을 끊고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액상과당이 제일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외식을 하다 보면은 맛있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양념을 많이 쓰는데 뭐 그까짓 거 음식이 고기에 뭐 붓으로 이렇게 바른 정도의 양념인데 그게 뭐 별거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콜라보다 더 혈당을 치솟게 만들거든요. 사실 그런 음식들을 배제하고 소금, 후추 위주의 간을 하고 이런 것들 하고 당을 줄이고 음식을 소식을 해도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당을 먹더라도 전분이나 아니면은 식이섬유나 이렇게 천천히 인슐린이 나오게 하는 게 있고 액상과당처럼 그냥 쏟아져 나오게 하는 농축된 인슐린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음식을 먹을 때 그 양에 따라서도 양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사실은 소식을 하면 건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소식을 하는 것 소식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건강합니다. 뭘 먹고 뭐 하든. 근데 그리고 가공식품을 멀리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식 위주로. 자연식 위주로 하면 거의 건강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공식품만 끊어도. 네. 네. 근데 이게 어쨌든 그래도 간헐적이랑 저탄수에 비해서 속도 면에서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그쵸. 거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콜레스테롤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일단 콜레스테롤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혀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검사했을 때 지표에 네. 대한 해석, 방향 이런 것도 많이 잘못된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일단 이름이 어렵고 그 구조가 이해하기 어려워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보이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LDL이 나쁘다 이러면 쉽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대로 이해하려면 깊은 곳을 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선생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쉽게 될지 한번- 모르겠는데. 네. 근데 콜레스테롤은 거의 마케팅 용어죠. 왜냐면 전 국민이 알잖아요. 그쵸. 안다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는 단어거든요. 그런 거죠. 네, 옆집 아저씨 같은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맨날 보니까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뭐예요? 그럼 하나도 모르고 그냥 병원에 가서 검사해서 높으면 큰일 나는 거 약 먹어야 되는. 당장 의사가 항상 하는 말이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다 쓰러져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꼭 곁들이거든요. 혈관 막히는.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선생님 배운 대로 말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 말을 공통적으로 해요.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이것도 굉장히 뜬금없이 나타난 80년대부터 지질가설이 갑자기 나왔어요. 원래는 혈관 질환은 이제 당뇨 아니면 고혈압이었는데 네. 혈압이 높다는 거를 높으면 혈관이 터진다는 거를 발견하고 약간 원시 시대 옛날 현대의학의 초창기에 잘 모를 때 그걸 우리가 발견했는데 혈압을 그럼 낮추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약물적으로 가능하잖아요. 네. 혈관을 넓히기도 하고 이뇨제를 써도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이 못 뛰게 하면 되니까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약물들 통해 가지고 혈압을 어떻게든 낮추자. 높으면 사고가 나더라. 근데 혈압약을 먹은 지 우리가 7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혈압약을 먹다가 보니까 안 줄어들어. 뇌졸중이나 뭐 이런 심장마비가 전혀 줄어들지는 않고 네. 오히려 심장마비 늘어가는 것 같고 뇌졸중 같은 경우도 혈압을 낮추니까 뇌가 터지진 않죠. 그래서 뇌출혈은 적은데 이 산소나 이런 거를 혈압이 낮으니까 공급을 못 썼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간 이유가 예전 혈압으로는 어림도 없으니까 혈압을 높여서라도 산소랑 영양소를 공급해 주려고 올렸던 건데 그걸 약으로 다시 낮춰놓으니까 뇌가 영양소를 공급을 못 받아서 뇌경색이 늘어나는. 뇌경색이 늘어서 결국 뇌졸중도 늘어나는. 근데 현대의학에서 사망자는 많이 줄었다고 발표를 하는데 그거는 응급처치가 옛날에는 앰뷸런스가 택시 서비스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됐는데 요즘은 응급처치가 되게 현장에서 좋아졌고 환자들도 트레이닝이 잘 돼서 옛날에 밥 먹고 어디 저녁 먹고 와가지고 체한 것 같아서 배에 이렇게 나 식은땀 나는데 체한 것 같아 이러고 자다 주무셨는데 요즘은 나 이거 심장마비 증상인가 알고 119에 빨리 전화를 걸고 이래서 생존율이 올라간 건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혈압약을 먹었으면 그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근데 그건 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망하잖아요. 80년대가 되면서 지질가설이 나오면서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아서 얘가 이제 막혀가지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생긴다. 이게 지질가설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약물로 낮춰야 되는 패러다임이 생긴 거예요. 혈압도 이제 점차 정상 혈압을 낮춰보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와서는 이게 혈압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를 지방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지방식이하고 식품업계에서 한 달이 얹혀가지고 포화지방 안 먹어야 되고 식물성 지방이 좋다고 하는 광고가 되면서 이 산업적으로 마케팅이 막 섞이면서 엉망진창이 됐는데 콜레스테롤은 그냥 정확하게는 지단백이죠. 네, 단백질이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약간 지용성인 것들을 갖다가 운반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LDL은 나쁘고 HDL은 좋다. LDL은 그냥 간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고 HDL은 들여보내는 것 뿐인데 LDL이 물론 자꾸 밖으로 이제 간에서 많이 만들어서 우리 몸으로 내보내는 이유는 그만큼 몸에 여기저기 고장난 데가 많으니까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 건 맞겠죠. 예. 다시 그거를 청소해가지고 그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HDL이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아무렇지 틀어막지도 않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UCLA에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고 네. 그거를 닥터3 닥터3 선생님이 네네네. 바로 올렸죠. 예. 저탄고지를 하고 간헐적 단식을 하고 저탄고지를 한 다음에 하다 보면은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예. 중성지방이 올라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지표를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혈관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으니까 혈관이 얼마나 막혔나, 혈관의 건강 상태, 이거를 본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탄고지 했더니 너 LDL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걱정하잖아요. 주변에서도 봐, 내가 하지 말랬지 이러고, 이거 문제가 LDL 수치가 높으면 무조건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LDL이 높으면 혈관을 틀어막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UCLA에서 나온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연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서도 이 약을 먹은 사람이 혈관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를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한 연구가 없습니다. 예. 우린 다 연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연구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한 연구인데, 저탄고지 식단을 하고 10년 동안 추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저탄고지를 했는데 살도 안 쪘고 날씬한데 중성지방이 높이 나오는 사람, 네. 이 사람 혈관이 얼마나 막혔을까, 혈관에 플라그가 얼마나 꼈을까, 네. 우리가 말하는 그 무서운 플라그, LDL이 낀 거, 혈관에 석회와 칼슘이 얼마나 박혔을까, 그래서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을까, 이것들을 다 다양한 각도로 다 하나씩 측정을 했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그룹이랑 비교해가 전혀 이 사람들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이게 막히거나 뭐 LDL이 높다고 무조건 막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중성지방 올라가고 LDL 올라갈 수 있죠. 네. 왜? 내 몸이 원래 저탄고지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탄수화물 많이 먹고 이거를 갖다가 지방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탄수화물에 의존하고 있던 몸이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내 몸이 비타민 합성도 못하고 다른 성호르몬 이런 것들도 합성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들어오는 지방을 그대로 그냥 다 혈관에서 피 검사할 때 반영되는 상태. 그리고 또 내 몸에 지방이 분해되잖아요. 네. 내 몸에 지방이 연소돼, 그거 바랬던 거 아니에요? 그 바랬던 게, 그게 바래가지고 내 몸에 지방들이 분해가 되기 시작, 간에서 이제 그 지방간에 있던 그 지방간도 간이 깨끗해지는 과정인데, 그 혈관 검사를 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어. 그래서 기능의학 하는 선생님들이 저탄고지를 약간 환자한테 처방을 했을 때는 6개월이고 1년이고 피검사도 하지 말라 그래요. 고민들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렇게 나온 지방들, 요번에 UCLA에서 나온 검사했더니, 걔네들이 혈관을 안 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한 건 그건데, 그러니까 안 막더라는 거예요. 예, 전혀 막는 게 아니고 혈관에 염증이 많이 있는 경우에 그 염증들을 잡아먹으면서 혈관이 틀어막히기 시작하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당이 많을 때 당질, 피질, 네. 자궁, 그런 것들을 대식세포가 잡아먹으면서 뭉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덩어리가 큰 지방들이, 포화지방이 있고 LDL이 있고 중성지방이 많은 게 항상 다 높으니까 무조건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네. 그리고 HDL도 항상 같이 증가해요. 저탄고지 하시는 맞아요. 분들은. 네. 근데 이런 표현이 나는 안 좋아하지만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HDL의 비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총 콜레스테롤에서 HDL의 비율이 네. 한 대충 25% 정도, 24% 정도, 그 정도가 나오면은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낮으면은 HDL이 너무 낮다. 근데 우리 단순하게 LDL만 갖고 보는데, 그거보다는 총 콜레스테롤에서 HDL의 비율을 보는 게 좋고, 그거보다 더 높으면 HDL이 더 많다는 얘기니까, 25% 이상이면 HDL이랑 중성지방을 같이 네. 또 그거를 둘이 비교를 해가지고 중성지방이 HDL보다 2배 이상 많다. 좀 이제 조금 더, 그러면 그게 정상인데 그 이상 넘어가지고 뭐 4배 이상 많다 그러면 약간 걱정을 해 볼 만한 네. 그런 수치들을 보게 되면, 저탄고지를 하시면서 나 지방 높게 나왔어, 콜레스테롤 지질 검사 되게 높게 나왔어 했을 때 비율은 괜찮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 그리고 혈관에 염증이 있을 때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 몸에 염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염증을 낮춰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많이 만드는 건데, 그게 염증이 많은 게 걱정이 된다 그러면 오메가3 드시면 돼요. 염증을 낮추는 게. 그러니까 염증이 많아서 심장마비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심장마비 갑자기 생기는 것도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심장이, 우리
그 왜 눈 떨린다 그러잖아요. 마그네슘 부족하면 눈이 달달달 떨린다. 이거 마그네슘 부족한가 봐. 근데 그게 사실 전해질 불균형이죠. 그 중에 칼슘 부족한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까 마그네슘이야. 이런데 사실은 다른 미네랄 다 아연 포함해서 전체적인 미네랄과 수분까지 합친, 물까지 합친 전해질의 불균형인데, 근육을 이렇게 움직이고 릴렉스시키고 이완시키고 그 마그네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심장에는 일반 근육보다 20배가 많은 마그네슘이 있단 말이에요. 심장은 한 번도 쥐도 나면 안 되고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마그네슘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결핍이 됩니다. 그래서 심장마비 있는 분들 큰 사고 당하고 스트레스 당하고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heartbroken, 마음이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표현 쓰는 거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마그네슘 공급 많이 해줘요. 심장마비가 무서우면. 혈관이 막히는 게, 염증이 생기는 게 걱정해요. 오메가3 많이 먹어주면 돼요. 간단해요. 그냥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죠. 다 영양적인 측면에서 다 해결이 가능한. 소홀하면 안 되는 이것들이 결핍되잖아요. 근데 마그네슘은 아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빠져나간다 그랬으니까 먹고 있으니까 난 안심이야, 이게 아니라 엄청난 스트레스로 내가 소진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 심장에서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시 재흡수하고 걸러내죠. 근데 당이 이게 무겁고 크다 보니까 얘가 중력이 있어가지고 블랙홀처럼 다 끄집어가지고 소변으로 다 배출되거든요. 그럼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거예요, 당뇨 환자들은.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더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일반인보다. 근데 병원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해주죠. 예, 그 부분 신경을 안 쓰죠, 전혀. 의사 선생님들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 근데 지금 이제 저탄고지나 이런 거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딱 당뇨가 아니더라도 혈당이 막 자꾸 높아지는 사람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랑 말랑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영양소의 결핍이 더 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급해줘야죠.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저희 구독자분들이 항상 특징이, 뭐 예를 들어서 두탄고지 하면 콜레스테롤 높아진다 라고 했을 때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주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어떤 이렇게 경로로 이렇게 되는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경로 설명. 뭐 추가로? 경로?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략적인 원리라고 해야 되나? 저탄고지를 했을 때의 메커니즘? 그냥 일반적인 당을 먹었을 때가 아니라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의 메커니즘? 둘 다요. 네. 둘 다. 아까 말씀하신 게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염증이 많은 거다. 지방을 먹을 때보다 우리 식이지방, 먹는 지방은 지방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 몸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몸에서 다 거친다. 그 지방도 다시 거치고 난 다음에 저장할 놈만 우리 몸에 저장이 되는 건데, 그 저장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방은. 그래서 지방을 먹고 살찌는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고요. 피 검사를 했을 때 바로 나올 수는 있겠지, 먹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살찌는 거하고 상관이 없고, 오히려 탄수화물, 단순 당, 포도당을 먹거나, 근데 우리가 포도당도 먹지 않고 심지어 과당, 액상 과당을 먹기 때문에 과당은 100% 다 간으로 가거든요. 포도당에서도 20%는 간으로 가고, 그래서 그 지방으로 저장되기 시작하는 글라이코겐 형태로, 그 다음에 지방간이 부족하면 이제 온몸에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건데, 이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는 게 훨씬 더 살을 빨리 찌는 거고, 지방을 먹는 거는 오히려 그렇게 살찌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약간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저탄고지 하면은 근손실 오지 않냐는 질문이 많이 와요. 간헐적 단식하면 근손실 오지 않느냐? 네, 그렇죠. 안 먹으니까. 네네네. 저탄고지 하면 근손실 오지 않느냐? 실제로 인바디 하고 줄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옵니다. 큰일이죠. 근데 누구한테 오냐? 근육을 지금 키워야 되고 근손실이 너무너무 아쉬운 헬창들한테 이게 큰 문제죠.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근육을 어떻게든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그게 젊었을 때는 사실 우리가 뭘 해도 괜찮잖아요. 밤을 새고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클럽에 가서 놀 수도 있고, 술, 담배를 하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젊을 때의 습관이 그대로 나이 들면은 그때 몸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젊을 때 몸을, 근육을 그렇게 만들고 단백질을 엄청난 양을 해가지고 근육을 키우는 게 젊을 때 괜찮지만, 그래서 바디빌딩을 나이 들어서도 계속하면은 심혈관 질환이 되게 많고 심장마비로 조기 사망하는 비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적인 거잖아요. 엄청난 양의 남아도는 단백질이 심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네. 심장 자체가 우리 그 엄청난 근비대 큰 근육을 갖다가 혈관을 돌리려고 하면은 우리의 그 순환계 시스템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예, 맞아요. 부하가 걸려가지고 심장이 힘든 거예요. 쥐가 드디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근손실에 큰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간헐적 단식에서 공복 기간이 있을 때 자가포식이 되고요. 우리 몸이 오토파지 망가진 단백질들을 청소하고 노화된 세포들을 다 청소하기 때문에 근손실의 위험이 거의 없죠. 예, 그리고 저탄고지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한테 나이 40대, 50대 무슨 근손실을 얘기해요.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은 되게 젊은 분들이고 운동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목적이 단기적으로 내가 대회 나간다, 내년에 보디 프로필 나간다 한다면 근손실을 걱정하셔도 되지요. 네, 그런 분들은. 네. 근데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근육 강박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운동하는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일반인이라고 해도 네. 그냥 그 근육이 좀 줄었다는 것 자체로 건강을 잃는 듯한 느낌을 좀 받는 왜냐면은 것 나이 같고. 드시는 분들도 이제 당뇨 환자가 되기 시작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하면은 맞아요. 나이가 들면 허벅지 살이 축 빠지거든요. 네, 네. 살이 아니라 맞아요. 근육이 빠진 거예요. 맞아요. 근손실이 빠르게 일어나는 나이예요. 그래서 그때 처방이 있죠. 40, 50대에 40, 50대 원래 웨이 프로틴도 40, 50대에 먹으면 좋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먹으면 안 좋아 오히려. 근데 운동하는 애들만 먹는 게 아니라 40, 50대에도 그런 유청 단백질 같은 게 네. 왜냐면은 미토콘드리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항노화. 그러니까 단순히 근육을 위해서 프로틴 공급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스쿼트 같은 운동이 최고죠. 그쵸. 운동은 하반신 운동, 엉덩이 운동, 스쿼트 운동을 해야 맞아요. 제일 건강합니다. 맞아요. 네. 작은 근육, 팔굽혀펴기 아무리 해봤자 요 근육이 상대적으로 되게 작은 근육이라서 내 몸의 대사를 충분히 올려주지도 않고요. 내 근육량의 절대적인 양을 압도적인 양을 차지하는 게 허벅지랑 엉덩이이기 때문에 스쿼트 같은 하반신 운동, 근육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40, 50대한테 적극적으로 처방되는 운동이죠. 무조건. 네. 네. 저도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 책은 진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내용이고 책 추천해달라고 할 때마다 꼭 얘기하거든요. 감사합니다. 1000권 정도 팔리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홍보하고 네. 이런 좋은 책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해 주실 줄 전혀 예상 못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여기서 촬영 마무리 하고요. 3월 달에 꼭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인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한번 해주시죠. 예, 여러분 그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제가 꼭 읽으라고 이렇게 권해드리는데 제가 쓴 책이니까 한 권 팔고 싶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잔소리를 되게 많이 했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그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툴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걸 책을 읽었을 때 저희 환자분들도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를 인식의 전환? 약간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고 또 팀키토 제가 와가지고 여기 분위기 사무실 분위기를 보고 많이 놀랐어요. 젊은 분들이 공부도 되게 많이 하시고 좋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대해서 감명을 좀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팀키토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차피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공부하는 분들과 같이 지식을 탐구하는 건 즐겁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 몸에 적용해 가지고 내 몸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채널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촬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